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허 실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특허권을 우리는 받게 됐다라는 전제를 하고 특허권을 받게 돼서 결국은 벤처 창업을 하는데 이 벤처 창업의 내용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특허권을 독점적이고 업으로서 실시를 하면서 영리 행위를 얻는 것이겠죠. 이 특허권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실시 행위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특허권이라는 우리의 자산, 현금이 아닌 무채 재산, 지식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다. 소자본으로도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특허권을 가지고 벤처 창업을 하는데 그러면 특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의 경우에 생산을 하고 이걸 판매를 하고 독점적으로 20년 동안 수익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가만히 이 특허 발명의 내용을 그냥 두고 우리가 생산하고 양도하는 것만 쓴다고 해도 사용하고 대여하고 대여에 청약을 하고 하는 등등의 또 다른 실시행위를 통한 영리행위가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여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라서 이 정도의 생산행위 말고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 다른 회사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특허 발명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 내 특허 발명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로열티를 받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시권 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특허권의 본질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나만 실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유상으로.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자본을 영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16페이지에 특허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 발명을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특허 실시권 계약을 맺지 않으면 실시권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법하지 않죠. 내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하지만 특허 실시권 계약을 맺게 되면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대해서 일부 특허권의 내용을 명세서에 청구항에 기술되어 있는 특허권의 중요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 특정한 내용에 대한 실시 행위를 내가 받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역으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시권 계약이겠죠. 꼭 특허권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벤처 창업을 할 때도 내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이러한 실시권 계약을 통해서 내가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자가 되어서 또 업으로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전용 실시권이 있다. 전용 실시권.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 실시권이 있다. 자, 박스를 보면 특허법 제100조의 전용 실시권 1항 1항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항 전용 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항 전용 실시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자, 4항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5항 됐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항을 보면 전용 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항 전용 실시권자가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게 되면 전용 실시권 계약을 허여받게 되면
허용받을 경우에는 이 전용 실시권 계약에서 특정한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 행위를 특정한 실시 행위겠죠. 독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시 행위는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 있다 그랬죠. 각각 독립해서 실시 행위로서 특허권자가 전용 실시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허 발명에 대한 생산이라는 하나의 실시 행위를 A라는 전용 실시권자에게 특허권자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전용 실시권자에게 부여한 해당 특허 발명의 생산이 한정되어 있는 실시 행위는 전용 실시권자가 독점해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독점, 즉 특허권자까지도 배제한다. 특허권자도 이러한 실시 행위를 통해서 전용 실시권 계약을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전용 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특허권자도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자, 사망 보면 이 밑에서 1호,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대요. 이전이 뭐예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받은 이 생산이라는 전용 실시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킨다. 자, 근데 원래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전을 시킬 수 있대요. 이 특허권자랑 이 전용 실시권자랑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본이나 갖추고 있는 인프라 등에 의해서 내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이 사람한테는 줘도 되겠다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랑은 전용 실시권 계약을 이렇게 독점적인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은 거겠지, 특허권자는. 그래서 이 A라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전용 실시권이라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자, 첫 번째는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특허권자가 이 전용 실시권자에게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 전용 실시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나 뭐 공장과 같은 어떤 물적, 인적 인프라들 이런 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실시 사업이 충분했다라는 거겠지. 이 전용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전용 실시권을 이전하려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실시 사업과 함께 그냥 통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전용 실시권도 확정되어 있는 일종의 재산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나 어떤 유증이나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승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권리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항을 보면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용 실시권자는 해당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또 하나는 전용 실시권을 목권자가 마치 특허권자처럼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전용 실시권자가 가지고 있는 실시행위의 범위 안에서 통상 실시권을 주는 거겠죠. 아시겠죠? 특허권자는 실시하는 행위에 계속 얘기하지만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등의 여러 가지 실시 행위를 특허권자는 각각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혹은 한 사람한테 이걸 뭐 다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맘대로예요. 전용 실시권도 맺을 수 있고 통상 실시권도 맺을 수 있죠. 그런데 특허권자한테 어떤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전용 실시권이라는 것을 획득한 사람은 이 전용 실시권, 생산이라는 전용 실시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통상 실시권도 허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용 실시권의 생산이라는 전용 실시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까지도 배제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허권자는 누구한테 전용 실시권을 주면 이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통상 실시권도 못 줘요. 아시겠죠? 전용 실시권자가 갖게 된 어떠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전용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랑 동일한 효력을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도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자는 당연히 통상실시권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겠지. 단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해가 되죠? 자, 하단은 이해가 되는데 전용실시권도 특허권처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대요. 질권의 목적으로. 우리 질권 뭐라 그랬죠? 우리 민법이 다루고 있는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당권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고 질권은 동산에 해당하는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동산에 해당하는 담보물권인 질권이 무채재산권인 지식재산권 특허권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확정된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는 안 된다 그랬죠? 특허 출원권은 안 된다 그랬지. 왜? 특허 출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질권이 목적이 되면 싼 값에 해당 특허 발명을 약탈당할 가능성도 있고 권리가 비확정적 권리이기 때문에 즉 특허권으로 등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안전하지가 않지. 그래서 상호 안전하지 않은 것을 굳이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거는 법률로서 막아놓고 특허권은 확정된 재산권이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해당 실시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랬죠. 특허권자랑 동일한 권한을. 특허권자는 배제가 되고. 그러면 특허권자가 A라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생산이라는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권 계약을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겠지. 당연히 전용실시권자만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니까. 그럼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전용실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특허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일까요? 전용실시권의 이전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전용실시권은 이전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원칙이라 그랬죠. 전용실시권을 제가 지금 갈수록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전할 때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전용실시권이 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데 전용실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용실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 전용실시권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 돈을 갚으면 모르겠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을 실행하게 된다. 즉 질권을 실행하게 된다. 질권 실행이라는 얘기는 바로 경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어떤 특허 발명에 대한 생산이라는 실시 행위를 전용으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받은 그 내용이 전용실시권인데 이 전용실시권을 담보 물건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못 갚으면 이 권리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 권리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 전용실시권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질권이 실행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 전용실시권이 실행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결국 전용실시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전용실시권은 이전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권을 설정할 때는 할 수는 있는데 특허권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통상실시권 한번 보면 102조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도 허락할 수 있다. 2항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앞이랑 똑같은데 독점적으로만 빠졌죠. 그래서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대해서 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시 행위들 계속 쓰지만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등의
이 각각의 실시 행위 등을 이 수많은 통상 실시권자들에게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양도 뭐 이런 식으로 통상 실시권을 허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A도 생산이라는 통상 실시권을 갖고 독점적이진 않지만 적법하게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져요. 하지만 이 특허권자가 똑같은 생산이라는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권을 B에게도 줬다. 돈을 조금씩 받고 실시료를 받고 그러면 A랑 B랑 똑같은 생산 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상호 배척할 수 없다. 즉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통상 실시권은 굉장히 많이 허용가 되고 있어요. 통상 실시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통상 실시권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기술 발명이 있는데 이 특허권자는 뭐 사업에도 뭐 유달리 관심도 없고 인프라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대기업에서 탐낸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기업에도 주고 이 기업에도 주고 실시료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혹은 그거를 전용 실시권을 줌으로써 한 기업한테만 큰 돈을 실시료로 받거나 하는 건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의 차이가 쓰여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 실시권은 독점적, 물권적 권리이지만 마치 물건과 같은 권리다. 통상 실시권은 독점적 실시가 아닌 복수의 허락도 가능한 채권적 권리이다. 우리가 배타적인 권리를 물권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배타성이 떨어지는 것을 채권적이라고 봐요.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양자 모두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의 내용과 통상 실시권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 일부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자와 동일한 배타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독점적으로 부분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실시권에는 밑에 1번 허락 실시권부터 시작해서 법정 실시권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은 통상 실시권을 어떠한 경우에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허락 실시권이죠. 통상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불리며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이 부여되고 실시권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회사는 어디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어.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혹은 발명에 대해서.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기술, 이게 기술이 주인이에요. 이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B라는 특허권자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된다?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의 내용이 있는데, 즉 특허 발명이 있는데 이 발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실시 행위들, 생산, 사용 등등의 이 각각의 실시 행위들 중에 어떠한 실시 행위를 A라는 회사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받아낸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생산을 하고 양도, 즉 판매하는 정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따낸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어떤 커피의 기술 일부, 예를 들어서 프라푸치노를 만든다. 스타벅스 프라푸치노가 유명하죠. 근데 이거를 먹으려면 스타벅스에 가야 돼. 근데 이거랑 되게 이 스타벅스의 기술을 가지고 이 특허 발명을 가지고 동서식품이라는 데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걸? 이 프라푸치노의 기술을 스타벅스 프라푸치노의 기술을 동서식품 판매를 할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라는 것을 동서식품에서 파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권한을 받는 일종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지. 이해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통상실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사 마실 수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나 뭐 스타벅스 더블샷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동서식품과 스타벅스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동서식품에서 스타벅스의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통상적인 모습의 통상실시권, 즉 허락실시권을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랑 어디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뭘 만들었대? 특허권이 있는데 혹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지식자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 통상실시권자도 쓸 수 있고 실시할 수 있고 그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는 병립적인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전용 실시권은 아니네. 독점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실시료를 내고 이 기술을 차용해서 이 회사에서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 앞으로는. 자, 두 번째, 법정 실시권이 있어요. 앞에 허락 실시권이 상대방 사이에, 즉 특허권자와 특허권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이라면, 통상 실시권이라면, 법정 실시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3자에게 직접 통상 실시권이 그냥 부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무 발명, 첫 번째로 직무 발명을 한 자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무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무 발명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직무 발명. 그렇죠? 자, 일단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함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거예요. 자, 이 직무라는 걸 뭘까? 직무. 직업, 직무, 혹은 소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인 것 같죠? 직무라는 게 어떠한 직을 수행하는 업무예요. 이 사람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직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원이다. 삼성전자연구원이다. 삼성전자연구원에 다니는 A 박사는 어떠한 액정이 접히는 어떤 폴딩되는 휴대폰 액정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라는 곳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한 발명, 이 사람이 근데 끝내 폴딩하는 액정을 발명을 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됐네. 이 특허는 누구 걸까요? 삼성전자의 특허예요.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삼성전자가 한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삼성전자는 이 사람한테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급을 계속 준 거고 이 사람은 그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특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이 A 박사의 노고는 인정받을 수 없나? 발명가는 누구죠?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가나 그의 승계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 발명가를 삼성전자로 봐요. 하지만 특허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지만 실제 발명한 사람은 이 A라는 박사죠. 혹은 뭐 몇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A라는 박사가 직무상 발명을 해서 삼성전자에 기속된 특허권이다. 그러면 특허권자는 삼성전자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됐네.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뭐 한 5년 지나고 나서 뭐 서로 뭐 계약상 정할 수도 있지. 뭐 퇴사하고 나서 뭐 5년 안에는 비슷한 내용의 창업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뭐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계약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발명했던 이 폴딩하는 액정을 가지고 무슨 액정 회사 같은 걸 만들고 싶어.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고 싶겠어요? 실시권을? 혹은 이 사람이 특허권처럼 행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무조건 침해인데? 특허권자는 삼성전자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직무 발명에 의해서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자기의 직무에 의한 어떤 이런 회사의 특허권을 기속시키게 만든 이 A라는 박사는 직무 발명자이기 때문에 그 발명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무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갖게 된다 라고 정해놓은 것이 직무 발명이에요. 뭐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겠죠. 발명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내가 발명한 기술인데 내가 못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선사용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103조를 한번 보면 특허 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돼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해당 특허 발명을 특허라고 생각해서 출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도 발명을 한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영리행위로서 업으로서 그냥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먼저 특허 출원하고 특허 등록 받기 전에 이미 먼저, 출원보다 먼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은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그 특허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을 하기도 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팔고 하고 있었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용자라고 부르고, 선원주의, 선출원주의에서는 당연히 파생되는 그러한 어떤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의 권리자.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의 권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특허법 제133조에 의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해당 특허의 무효 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중용권이라고 불리는 법정 실시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선사용권자와는 다르게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특허 발명의 뭐 이름을 갑이라고 칩시다. 을 자기가 특허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권을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허권 등록을 받고 계속해서 해당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었겠지. 그쵸? A는 갑에 대해서 적법하게, 갑이라는 특허 발명에 대해서 적법하게 특허청을 통해서 특허권을 등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갑이라는 특허 발명의 내용과 아주 동일하게 갑-라는 특허가 B라는 사람이 이미 A보다 먼저 특허권을 등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자기가 특허권을 등록받고 뭐 사업도 작게 하고 있었고 뭐 소식도 좀 느렸었어요. 근데 B도 이제 자기 특허권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특허권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A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었네? 그럼 A는 애초부터 신규성을 상실한 특허 발명이었죠? 특허청도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쵸? 즉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무효 청구를 하게 되겠지. 무효 심판을. 이 B라는 사람은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결국 이 사람의 갑이라는 특허 발명은 무효가 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되는 거지,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의로 발명을 실시한 것 뿐이고 내가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뿐이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무효사유가 있었던 것 뿐이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 특허권을 침해한 걸까? 선의일 경우에만 해당해요. 알고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안 돼. 근데 모르고서 특허 발명을 통해서 특허권을 받고 실시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에 했던 것부터 앞으로 하게 될 것까지도 이 사람한테는 법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자. 다만 앞서 말했던 직무 발명과는 다르게 무상으로 하는 것은 B에게 너무 가혹하니 유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A라는 사람이 원하면 B라는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맺어줄 수 있게 법률에 정해놓자 라고 하는 게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의 권리자입니다. 자, 네 번째, 디자인권의 기간 만료 전에 실시권이 있는데 디자인권도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이죠.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서로 저촉관계가 없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디자인이 곧 특허 발명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일 전 또는 특허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이 돼서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디자인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는 특허권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항상 이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상관관계를 보면 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를 드는 게 항상 자동차 타이어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홈이 파져 있는 것들도 그렇고 어떤 디자인도 그렇고 뭐 동그란 것만 있을 수도 없지. 완전 구체도 있을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기술 발명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디자인권을 어떤 사람이
아주 특수한 기능성 타이어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신청을 해놓고 20년의 존속기간, 디자인권도 똑같이 특허권과 같이 존속기간이 20년이에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의 존속기간 동안 A라는 사람이 쭉 쓰면서 이 타이어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업을 계속하고 있었어. 업으로서. 그런데 이 디자인권 이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특허권이 B라는 사람에 의해서 등록되게 된 거지. 그러면 특허권도 존속기간이 20년을 가고 있겠죠. 그러면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 이 기간 동안 갑자기 이 디자인권자는 무권리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 기간 동안에 이 B라는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걸까? 우리가 권리의 외관으로 보면 당연히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봐서 법정으로 그럼 이 기간 동안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 B가 A에게. 그래서 A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적법하게 계속해서 해당 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라는 게 바로 디자인권의 기간 만료 전의 실시권입니다. 자, 질권 실행의 경우 그리고 국방상 강제실시권,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은 넘어가고 우리가 일단 다음 시간에는 특허권의 변동 그리고 특허권의 침해 부분 보면서 특허권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